오늘 조용히 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날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직함을 묻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여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뭘 할 수 있겠어요. 군대는 끝났잖아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네. 설령 그 사람은 이제 은퇴한 여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목 졸라 죽인 남자는 깡패입니다. 그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보던 여자의 이름은요. 저는 한국특수전 사령부 소속 특수부대 장교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임대 아파트 302호에서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19번째 날 설령이 문을 닫는 소리였습니다. 42살의 설령은 매일 아침 휴식을 치렀다. 구두를 닦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었다. 그녀가 자주 하는 습관이었다. 그날은 오늘로 시작되었다. 혼자 설령은 중얼거리며 구두를 닦았다. 거울을 보면 평범해 보였다. 165cm의 키에 짧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의 말수도 적은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설령의 손놀림은 남달랐다. 구두를 닦는 모든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다. 20년 동안 특전사에서 복무한 사람의 동작이었다. 구두를 닦는 모든 방법은 신발끈을 조여 구두에 윤을 내는 순전히 기계적인 방식이었다. 이제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니 마음이 편해졌다. 하지만 나는 과연 개인일까? 설령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20년의 군 생활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일상에 낯설게 만들기도 한다. 전역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생활은 고달프다. 설령은 매일 아침 아버지를 찾아 조용히 조의를 표하는 것만이 이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전쟁 내내 군인으로 싸우셨고 제대 후에도 여전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설령은 무덤 앞에 섰습니다. 풀은 아직 푸르고 아침 햇살 아래 묘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합니다. 아버지처럼 군인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조용합니다. 설령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군 생활이 자랑스러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문득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살았지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산소 공급소를 나서며 설령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조용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설령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령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는 마지막 날이었다. 20년간 몸에 각인된 본능과 훈련이 오늘을 맞이할 날이었다. 설령은 평소처럼 370번 버스를 타기 위해 오전 7시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였다. 설령은 평소처럼 8시 30분에 370번 버스에 올랐다. 출퇴근 시간대라 버스는 붐볐다. 어르신들은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설령도 구석에 앉아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세 사람. 버스를 타자 앞줄에 앉은 남자는 손에 두꺼운 반지를 잔뜩 끼고 있었고 목에는 선명한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차석규는 범죄자였다. 모두 눈을 감았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아시나요? 버스 안에서 차석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간 버스 안의 분위기가 차츰 가라앉았다. 모두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다. 감히 눈을 마주치며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차석규는 버스를 바라보며 웃었다. 예상대로 서민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맞아. 다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부하들도 낄낄거리며 웃었다. 마치 이 공간을 장악한 듯 행동했다. 그녀, 설령은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20년 동안 특전사 훈련을 받아 온 그녀의 눈빛에서 한눈에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읽을 수 있었다. 동네 깡패의 흔한 위협적인 행동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설령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제 조용히 살기로 했다. 그런데 차석규는 노인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예,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뭔가 불만이 있으세요?
70살쯤 되어 보이는 노인은 다시 놀라 고개를 숙였다. 아니, 죄송합니다. 무슨 죄송인가요? 저는 늙었을 뿐입니다. 요인을 잘 모릅니다. 차석규는 노인을 거칠게 어깨에 밀어 올렸다. 늙었는데도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모두가 두려움을 느꼈다. 상황은 훨씬 악화되었다. 차석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젊은 엄마를 안심시켰다. 그는 말했다. 너무 시끄러워요.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 있죠? 아이는 무서워서 많이 울었다. 죄송합니다. 바로 그만둘게요. 젊은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차석규는 못 본 척했다. 제대로 안 가르쳤잖아요.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서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 군대에서 그녀는 몇 가지를 배웠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녀는 적응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차석규가 젊은 엄마의 뺨을 때리는 순간 서령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20년 동안 몸에 각인된 본능이 마침내 깨어났다. 멈춰. 경찰을 부르기 전 서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득 차 있었다. 버스 안에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석규는 놀란 눈으로 서령을 바라보았다. 누구야? 어디 출신이야? 차석규는 미소를 지으며 서령에게 걸어갔다. 서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차석규는 키가 더 컸지만 서령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미안해. 그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할아버지. 서령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진정해. 하지만 마음속에는 굳은 결의가 있었다. 차석규는 갑자기 분노했다. 이 미친 놈은 서령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어디서 감히 나를 함부로 부리는 거지. 서령은 거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차석규의 모든 행동을 계산하고 있었다. 어떤 각도에서 힘을 써야 할까? 어느 시점에 반응해야 할까? 20년의 훈련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버스 안에 다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평범해 보이는 이 여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조용히 살아야 할 텐데 이 손은 기억하고 있다. 설령은 혼잣말을 했다. 20년의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차석규는 목을 조르는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했다. 설령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차석규의 손을 살며시 들어 올렸다. 춤추듯 우아하게 움직이는 그의 움직임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차석규의 중심을 무너뜨릴 힘의 방향과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해낸 것이다. 이게 뭐지?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을 느끼자 차석규는 당황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서령의 매끄러운 움직임에 균형을 잃었다. 특정 힘으로 익힌 합기도의 수법이었다. 그 순간 서령은 차석규의 팔꿈치를 정확히 눌렀다. 차석규는 서령을 놓아주어야 했다. 팔을 뒤로 젖히자 고통이 밀려왔다. 서령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불필요한 힘을 써서 상대를 제압하지 않았다. 차석규의 세 아들, 그리고 그의 형까지 동시에 그를 공격했다. 하지만 서령은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자 서령은 짧게 말하며 그의 팔을 잡아 어깨 너머로 던졌다. 유도에서 쓰는 기술이었다. 두 번째 부하가 발로 차려도 서령이 다리를 잡자마자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세 번째 부하가 뒤에서 서령을 잡으려고 했지만 서령이 발꿈치로 정강이를 때리자 고통에 움찔했다. 5초 만에 끝났다. 차석규와 세 친구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수만 번을 반복했지만 서령은 쉬지 않았다. 마치 근육을 쭉 뻗은 듯 평소와 같았다. 버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승객이 서령을 빤히 쳐다보았다.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이는 그녀가 4명의 깡패를 그렇게 빨리 물리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맙서사. 한 노인이 작게 외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녹화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차석규는 설령을 내려다보았다. 당장 사과해. 그 노인과 아이 엄마 옆에. 차석규는 코피가 나는 설령을 바라보며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었다. 방금 겪은 일을 지금까지 만난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다. 어떤 무술을 배웠다는 거야. 젊은 엄마가 조심스럽게 묻고는 이협했다. 설령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 군에 간지 오래됐어. 근데 노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게 말하며 설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특전대 소속이야. 하지만 이미 완수했어. 관중들이 소리쳤다.
특정 부대라고. 정말 군인입니다. 우리 여전사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빨리 도착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 깡패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승객들의 진술을 듣고 설령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방어적인 태도 아닌가요? 설령은 경찰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전에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무력만 사용했습니다.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설령은 모든 승객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깡패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는 전사였습니다. 차석규 일행과 설령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짧은 진술서를 작성한 후 풀려났습니다. 석규 삼촌. 끌려가면서 그는 설령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며 설령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게 내 복귀의 시작이 아니길 바라. 반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너무 늦었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다. 그리고 이 일이 단순한 행동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20년 동안 이 예감은 그녀에게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사건 이후 4월이 지났다. 설령은 일상생활을 하려고 애썼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신호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 며칠 동안 같은 자리에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차. 전에 없던 차였다. 설령은 창문 너머로 차를 내려다보았다. 번호판이 어딘가에서 나타났고 누군가 차에 타고 있는 것 같았다. 특수부대 감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평범한 감시차였다. 두 번째 신호는 우편함에서 발견한 편지였다. 우편함에 우표도 없고 발신인도 없는 편지 한 통. 설령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다. 그날이 없었던 척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편지는 간단했지만 협박의 의도는 분명했다. 편지를 다시 읽은 설령은 생각에 잠겼다. 사랑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무엇이 그녀를 위협할 수 있을까? 그때 설령의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누구지? 수영의 목소리였다. 수영과 설령은 군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 설령의 친구들은 특전사, 수영은 헌병대였다. 저녁 식사 후에도 가끔씩 통화를 한다. 수영아, 무슨 일이야? 전화를 받은 수영이 물었다. 수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굵어 보였다. 요즘 조심해, 수영아. 며칠 전에 수영이가 내가 깡패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는 걸 들었거든. 얘 알고 있는 거야. 수령은 충격을 받았다. 경찰서에서도 그 사건이 흔한 일처럼 느껴졌다. 경찰서에는 특전대 소속 여성이 혼자서 깡패 4명을 죽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깡패들이 동대문 일대를 장악한 석규갱단이라는 것이었다. 수영의 표정은 예전 같지 않았다. 석규갱에 대해 알게 됐다. 서울 동북부를 장악한 중견갱단이었다. 수영, 무슨 일이야? 수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령아, 그 사람들은 보복심이 강해. 특히 자존감에 상처를 입혔을 때는 끝까지 쫓아올 거야. 넌 도대체 누구야? 조심해. 수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설령은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검은 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지금 그녀는 분명했다. 누군가 그녀를 미행하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설령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설령이 자주 가던 슈퍼마켓 매니저가 설령을 보자 몸이 굳어졌습니다. 설령 씨, 오늘은 일찍 마감하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설령은 남자의 이상한 반응을 보았습니다. 전에 이상한 사람들이 설령을 찾아와 신문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언제 돌아올까요? 아무 말도 못할까 봐 걱정했지만 그들은 이미 그를 위협했습니다. 설령의 얼굴은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와 가까운 사람들조차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령은 수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영, 만날 수 있을까요? 애죠. 무슨 일이야? 수영의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내일 밤에 우리가 평소에 가는 카페에서 만나요. 그런데 수영은 다음 날 오후에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설령,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저도 위협을 받고 있어요. 너도 그래. 깜짝 놀랐어, 설령아.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아이 사진을 보여줬을 때 널 만나면 안 된다고 했어. 그 사진들 서령아. 이 사람 정말 위험해 보여. 서령은 서령의 손을 꽉 잡았다.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위협받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다. 서령은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는지 잊고 있었던 것 같다. 서령은 애 싸우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서령의 바람과는 달리 상황은 이렇게 흘러갔다. 그날 밤, 서령은 아빠의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빠, 저는 다시 싸우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요. 안녕, 서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서령은 원하든 원치 않든 싸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사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매일 밤 서령은 창문 너머로 따라오는 차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낮 동안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했다.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퇴근 후 서령은 집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뭔가 복잡해졌다. 평소보다 조용했고 자주 보던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특무부대 시절 입었던 부상들은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신호였다. 뭔가. 설령은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골목 입구에는 검은색 트럭이 시동을 걸고 주차되어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수상한 남자 2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일상적인 포위 공격이었다. 서령이 돌아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발소리가 금세 울려 퍼졌다. 서령이 돌아서자마자 누군가 서령의 뒤를 감싸고 있었다. 가지마, 조용히 따라와. 차가운 목소리와 단단한 물체가 서령의 등에 눌려 있었다. 총이었다. 서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는 기회를 기다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검은색 트럭이 서령을 밀어 넣었다. 눈을 가린 탓에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차가 가는 방향과 시간을 보면 대략적인 위치를 짐작할 수 있었다. 서울 외곽의 공업지대로 향하는 듯했다. 1시간쯤 지나 차가 멈추고 서령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낡은 창고처럼 보이는 바닥은 차갑고 썩은 냄새가 났다. 의자에 묶인 채 눈가리개를 벗었다. 설령은 잠시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창고 옆에서 나타난 것은 정수영이었다. 하지만 수영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수영아, 애 여기 있는 거야. 설령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미안해.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그랬을 텐데. 수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손에는 설령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들려 있었다. 무슨 말이었지? 아무것도. 설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 말을 하고 수영은 고개를 숙였다. 6개월이 지났다. 그는 내 아이들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 경찰서 정보를 제공하라고 했다. 처음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점점 더 요구가 거세졌다. 차석규가 창고 옆에서 나타났다. 설령에게 부상을 입어 얼굴에는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래. 수영은 우리 조직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게다가 나를 알아내는데도 도움을 주었다. 내 이름은 그녀, 서령. 차석규에게 주목해. 한서령, 42세. 특전부대 복무 20년. 전역. 12차례 작전 참전. 근접전 전문가. 석규 삼촌. 프로필 보기. 이렇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우리 조직에 문제를 일으키다니. 요면할 수 없다. 그녀, 서령. 수영에게 주목해. 수영아, 내가 전에 내 데이터를 다룬 적이 있니? 미안해. 하지만 내 아이가 어떻게 할 건데? 수영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석규 삼촌은 빙그레 웃으며 선언했다. 진짜 깊은 우정이군. 하지만 이제 끝났어. 우리 조직의 명예를 망친. 대가를 치러야 해, 같이. 서령은 침착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뭘 잘못했는지 알아. 우리 활동에 참여했어. 여자 주제라 바닥에서 뒹굴었지. 이렇게 되면 우리 조직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설령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창고가 생각보다 크고 입구와 출구가 2개나 있다고 생각했다. 차석규 외에도 5명의 부하가 있었다.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래서 설령은 물었다. 어떻게 하지? 아주 간단했다. 여기서 사라지면 괜찮을 것이다. 수영과 경희는 계속 우리를 응원했고 차석규는 여전히 차갑고 사례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서령은 수영을 돌아보았다. 수영아, 우리 아이들은 몇 살이니? 9살,
12살 수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엄마가 필요한 나이잖아. 설령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류가 감돌았다. 차석규가 불쾌하군. 이라고 선언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이제 정말 끝이 났다. 하지만 설령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20년 동안 요원으로 일하며 얻은 탈출법이 있었다. 게다가 수영을 구하려는 노력은 그녀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결국 탈출할 수 없어. 설령은 심호흡을 했다. 더 이상 공간이 없었다. 싸울 시간이었다. 설령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의자에 묶인 밧줄을 살폈다. 다행히 요원 시절에 익힌 탈출법이 몸에 배어 있었다. 밧줄의 매듭을 풀기 위해 손목을 비스듬히 비틀기 시작했다. 차석기와 부하들이 수영에게 말을 걸었지만 설령은 여전히 묵묵히 작업했다. 수영아, 나. 중위님, 앞으로도 잘 지내겠습니다. 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석기의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수영은 고개를 숙인 후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령이를 정말 보내줄 수 없는 건가요? 제가 너무 많이 배워서 그녀가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석규는 웃으며 설령에게 이렇게 우리 얼굴이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전사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당신은 그냥 여기 묶인 여자일 뿐이에요. 그 순간 설령의 손목이 밧줄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묶인 척하며 말을 이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니까 설령. 차분한 목소리로 말해. 어떻게 수영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경찰은 단순하잖아요. 석규 삼촌이 대답했다. 간단해. 여학교를 기다리면서 사진 몇 장 찍어서 보여줬어. 엄마는 꼭 무릎 꿇고 물어볼 거야. 아이들 말이야. 설령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아이를 위협했다고 선언했다. 수령은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설령, 내가 미안해.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 수령아. 나도 내 상황이었으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야. 설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따뜻했어.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라. 설령, 내 아이, 그리고 나,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가. 석규 삼촌이 웃었다. 내 상황을 몰라. 난 묶여 있어. 그리고 우리는 6명이나 있어. 설령이 동의했다. 그래.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빼먹었다. 죽지 마. 죽여버릴 거야 너무. 설령이 선언했다. 수영이를 잘 봐. 그녀는 재빨리 의자에서 내려왔다. 줄이 끊어졌다. 무슨 일이지? 차석규 중 한 명이 서영에게 달려들었지만 서영을 때리고 의자를 들어 올렸다. 의자가 산산이 조각나고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부하는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서영은 반대했다. 손목을 비틀어 권총을 잡았다. 오! 부하는 소리를 지르며 권총을 바닥에 던졌다. 서영 양은 재빨리 권총을 받아들었다. 움직이지 마. 설령의 생각이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차석규와 하급 직원들은 서영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차석규는 내가 자신을 묶었다고 중얼거렸다. 엄한 표정으로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들. 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탈출도 포함된다. 태호 설령은 차석규에게 권총을 겨누며 일어나 수영아 라고 말했다. 수영은 다리를 후들거리며 일어섰다. 설령아, 나중에 나가자. 설령은 수영에게 다가가며 부하들을 살폈다. 그때 창고 입구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은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상황은 더 복잡해. 석규 삼촌은 말하며 비웃었다. 특전대 베테랑이지만 우리 조직 전체를 혼자서 상대할 순 없어. 태호 설령은 차분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고 뒤쪽에 출구가 보였다. 거기로 가야 해, 수영아. 하지만 괜찮아, 설령아.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설령은 설령의 재촉에 밀려 뒤로 물러났다. 무장한 조직원들이 창고 안으로 몰려들었다. 설령은 창고 안의 철기둥 뒤에 재빨리 숨었다. 기둥이 맞은 것이다. 총알에. 안녕, 수영아. 지금. 설령이 소리쳤다. 수영아, 내가. 출구로 향하고 설령이 관역을 맞췄어. 그때야. 특수부대에서 배운 사격 실력이 빛을 발할 거야. 무시해. 석규 삼촌은 부하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수영은 출구에서 나갔다. 그를 따라 설령은 출구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서 차석기에게 말했다. 이게 끝이다.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지 마. 이게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너를 찾을 거야. 차석기의 극도로 화난 목소리가 내 뒤에서 들려왔다. 수영과 서령은 창고를 나와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한편 서른영 알았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 그는 여기서 도망칠 수 없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서령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수영아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후퇴하지 않을 거야. 이 일을 진지하게 마무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 서령은 그녀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았다. 전사 본능은 20년 동안이나 식어 있었다. 창고에서 탈출한 지 이틀 후 서령아는 필요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서령아는 수영아와 함께 안전한 곳에 숨어 특수부대 시절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형서, 여기서 나가야 해. 서령아는 옛 동료인 김영석 중령에게 연락했다. 형석은 현재 군 정보사령부에 있다. 서령아,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형석의 목소리는 쾌활했다.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령아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직 내 갈등, 수영씨 위협,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드러난 것까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형석이 말했습니다. 서령아,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협력자 중 한 명이 경찰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해결하겠습니다. 서령아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는 어떻게 됩니까? 태호 서령은 형석의 건의에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많은 기자와 카메라맨들이 서령을 떠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특전사 출신 서령입니다. 서령은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서 침묵해 주십시오. 모두 서령의 다음 발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다른 버스 승객들을 위협하는 깡패들을 목격했습니다. 노인과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제가 개입해야 했습니다. 그날 서령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저는 끊임없이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 중 한 명이 깡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논쟁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실이었습니다. 서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 일상생활에서 용기는 전장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는 정수영입니다. 아이들이 위협을 받자 그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초래한 부패한 시스템과 조직을 폭로하고 싶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서령이 준비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납치 당시 녹음한 녹취록입니다. 조직원들이 어떻게 제 개인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녹취록이 전달되자 기자회견장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차석규가 부하들에게 한 말과 수영이 어떻게 정보를 보냈는지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협박 편지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 상인들도 비슷한 협박을 받았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서영이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후 수영과 경위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수영과 경위는 자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피해자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서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침묵은 폭력을 조장합니다. 그 말을 마친 서령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국가특수부대 출신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각자는 서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후 서령의 이야기는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의 여성 갱스터, 경찰 유착에 대한 용감한 시민의 정의로운 외침, 정직한 현대인의 이야기. 그날 밤 수영은 서령을 찾아갔습니다. 설령,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들의 꼭두각시로 살아왔습니다. 수영,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지지하고 끝까지 지지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석규와 그의 동료들은 그날 밤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서령의 기자회견과 증거를 활용합니다.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거야. 창밖을 내다보며 설령은 생각했다. 이제 완전히 끝났어.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어. 기자회견 이후 3개월이 지났다. 서령의 용감한 고발은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차석규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경찰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중개인이 서령에게 작은 가게를 맡겼다.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2층 건물. 1층은 도장으로, 2층은 사무실로 쓰기에 딱 좋은 크기였다. 그래, 이곳을 선택해야겠다. 서령은 결심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한 달 후, 태권도라고 적힌 간판이 걸렸다. 서령은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기여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서령이는 도장에 입대하고 도장 첫날, 거울 앞에 홀로 섰다. 그야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자신감이 더 생긴 것 같았고,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으려 하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군에 있는 친척들이었다. 뉴스에서 선배님 이름을 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다. 이제 병장인 김민준이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저녁 먹었어요. 전화하세요. 서령이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아니요. 선배님은 여전히 선배님이시잖아요. 도장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령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이들은 진지하게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네 아이들뿐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커졌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힘을 낼 수 있을까요? 3학년 지민이가 크고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서령은 무릎을 꿇고 지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민아,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응, 사람을 때리는 사람. 아니, 진짜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 안녕, 서울. 설명해봐. 간단하게. 아이들의 눈이 빛났다. 아, 선생님. 실용적이고 견고하아. 안녕, 서울. 미소 지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 나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어. 자신보다 남을 섬길 수 있는 힘. 다르다. 수업이 끝난 후 서령은 도장벽에 걸려 있는 말을 보았다.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고 보호한다. 그건 그녀의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자주 하신 말씀이었다. 그날 밤, 수영은 친구들과 함께 도장에 왔다. 서령아, 우리 여기서도 공부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아냐. 안녕, 서울아. 수영이네 아이들을 봐. 어머니 아시죠? 용감하죠? 수영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빠. 응, 아빠는 힘든 상황에서도 옳은 결정을 내리셨어. 진정한 용기지. 수영이 고개를 숙였다. 서령이의 말. 서령아, 정말 고마워. 나 덕분에 아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다. 도장에 서령이 혼자 남았다. 청소를 하러. 그때 도장 문이 열렸다. 한 아이가 들어왔다. 이 아이는 지민이다. 낮에도 봤어.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악한 사람들과 싸울 때 모든 것을 묻는 게 두렵지 않나요? 서령은 잠시 생각했다. 두려웠나요? 선생님, 두려울 때가 있어요. 당신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더 나쁜 건 내가 행동하지 않고 남을 다치게 할 때예요. 그래서 그녀가 용감한 건 바로 그거야. 그래, 용기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울 때라도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지민은 화난 듯 웃었다. 선생님, 선생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서령이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난 충분히 용감해.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용기 있는 행동이야. 그날 밤, 서령은 아버지의 산소통을 발견했다. 아버지, 저는 제가 정말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군에서 배운 걸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서령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아버지가 그녀에게 답을 주는 것 같았다. 지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지켜야 해. 서령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도장으로 돌아온 서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령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거나 숨지 않는 삶, 자신의 힘과 경험을 남을 돕는 데 사용했던 삶, 이제 서령은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확신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 아버지는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실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평범한 척하는 게 그녀의 선택일까요? 재밌게 읽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